도마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가입니다. 이태배 골통님이 이젠 한국도 우기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젯밤에도 곳곳에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절단 브루스님은 물폭탄 무서워요. 비 피해 없도록 모두 조심하십시오. 라고 올려주셨고 네. 우희숙님도 비 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동동구리님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다들 피해 없길 바랍니다. 지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상황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좀 상황 파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용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가 어느 정도나 내린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비가 충남 서산, 홍성, 광주, 전남, 나주 등에 하루 이틀 사이에 500mm 이상 온 데도 있고 400mm 이상 온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아시는 것처럼 한 1300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감안한다면 한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이제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강도도 무척 셌습니다. 네. 그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15mm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100년 빈도가 아니라 한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 내리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하고 경보가 광범위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주의보가 없는 지역에도 또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네.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아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내일까지 광주, 전남, 경남, 부산 이런 데는 많은 데는 300mm 이상까지 비가 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강도도 세고 또 양도 많지만은 또 좁은 지역에 세게 오다 보니까 네. 피해가 커질 걸 저희들이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 상황 집계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있어서 사실 정확한 피해 상황 집계는 비가 그쳐야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집계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4분이 지금 사망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젯밤에 한 분이 실종되셔서 지금 한 인명 피해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도로나 교량 같은 공공시설 496건 또 사유시설 민간인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민간시설에서 한 276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정전이 지금 한 17,000가구 정도 정전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15,000가구 정도는 복구가 됐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가구들이 한 2,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어제 학교들이 휴교도 한 667개 학교가 휴업도 하고 등교 시간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 많이 있나요? 지금 홍수 경보가 내려진 데가 18개, 예. 주의보가 내려진 데가 8개 있어서 예. 대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하고 있는 분들 저희가 숫자를 보니까 3,400세대에 5,200분 정도가 지금 일시 대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침수 우려하고 또 산사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다 대피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산사태인데 특히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이 있잖아요. 이곳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사실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비가 온 뒤에는 이제 침수 말고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예.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위험목 제거라든지 돌망태 쌓기라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데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있을지 모를 산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상 대응이 최고 수준인 3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2023년인가요? 태풍 카눈이 왔을 때 네. 이때 2년 만이라고 하는데 3단계가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그 중대본 비상 3단계는 이제 저희들의 그 기준으로는 예.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즉 예.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하게 되고요. 예. 중대본 근무자들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총력 지원을 하게 되고 예. 부처별로 재난 상황실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어젯밤에 밤새 근무하신 공무원들만 2만 3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도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저께 이틀 동안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취약 지역 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국에 한 8,8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찰을 하고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은 다시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신호가 뜨면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명 피해 최소화의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마무리하기 전에 좀 큰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강우 형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갖고 비가 천천히 오래 내리는 게 아니라 거의 이 강수대가 띠를 형성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 거의 뭐 폭우를 쏟아붓는 이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지금 재난 대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배수 시설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강수가 이렇게 바뀌면 재난 대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바꿔서 하고 있는 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방 사업을 한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구조적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획대로 해나가지만 네네. 비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대피시킨다든지 국민들께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저희가 도입한 제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긴급 재난 문자라 그래서 네. 극한 호우가 내릴 때는 기상청에서 바로 특정 지역에다가 긴급 재난 문자라는 걸 보냅니다. 네. 어제만 해도 한 18곳, 20곳 이상에서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것을 받으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가 옵니다 이게 아니고 극한 호우가 오니까 바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긴급 재난 문자를 올해부터 전국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문자가 오면은 국민들께서 좀 적극 따라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계속 대비를 하고 있어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힘 좀 내주시고요, 본부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예, 레드헤어님이 김광용 본부장님한테 제이비가 비가 얼마나 더 올까요? 라고 물었더니 살짝 한숨을 쉬셨잖아요. 그 한숨에서 현재 비가 보통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6666님은 비가 오자마자 직원들하고 함께 직영 내에 갓길 빗물바지 낙엽 쓰레기를 치우었습니다. 11시까지 계속했어요. 라고 사진도 보내주셔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배수구에 이제 낙엽 이런 게 이제 가로막아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치우셨다고 네네. 올려주셨고 예. 지니모님이 요즘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퍼붓는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무례한님 가게에 물이 차서 장사도 못하고 물 푸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만세님 서산이 초토화됐습니다.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봉사하러 갑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상록수님은 우리 비 올 때만이라도 지하차도는 좀 피해 다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야리님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그만 와라 얍! 이라고 주문을 외워주셨는데 이 주문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이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네, 일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소 지시 의혹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내란 특검팀이 검찰 수사 보고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오호.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청 차장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관련해서 수사 보고서를 보면 이 전 장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이들의 당시 기억을 종합해 볼 때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 안전 고려 때문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단전단수 이행 또는 협조가 좀 더 사실에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시간이 2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 언론사 5개의 명칭, 단전단수 지시 등 문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는 상태인 점을 보면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건 당시 그 CCTV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건을 보고 한덕수 총리랑 얘기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문건을 챙겨가는 부분, 또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지시를 한 건지도 체크해야 되고 본인이 또 그 문서를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직접 꼼꼼히 봤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에 이제 기재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느냐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사 보고서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판단이 맞다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면 주요 임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은 뭐가 됩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 그렇죠.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사 게이트 다들 기억하시죠? 김건희 여사. 네. 예, 여기에 등장하는 회사가 IMS 모빌리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IMS 모빌리티 전신이 어디냐면 비마이카라고 하는 렌터카 업체였어요. 근데 이 비마이카가 2016년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해야 더 기억나실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팀에 차량을 제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관용차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한 게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고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또 왜 이 업체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 비마이카가 설립한 지 약 3년밖에 안 되는 신생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렌터카 업체가 많은데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세금을 쓰는 특검팀이잖아요. 그러면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왜 여기 오고 계약하지라고 그러니까 의문을 품을 수 없게 일 처리를 하는 게 더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비마이카하고 관용차 사용 계약을 맺었느냐? 이 이제 배경을 캐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당시 이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 누구였느냐? 윤석열 검사였다. 이 점을 환기시키고 있는데 연관성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이 수사해야 될 게 하나 또 늘었네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내란 특검의 금지 결정으로 모스탄 교수 접견이 불발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편지를 썼었죠. 그 내용 중 한 구절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 사이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 내용을 넣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의 주장에서 간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입니다.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스탄 교수의 입국 사진을 공유하면서 트럼프로 가는 한 가지 통로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통로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해줄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희망회로의 정점은 뭐냐? 모스탄의 주한미 대사 임명설입니다. 그가 대사 후보에 올랐다는 극우 보수 집단 내의 썰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꿈도 크다. 빨리 깨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본인은 대사 후보 중에 한 명이고 나는 되면 뭐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던데 꿈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호, 왜 그렇죠?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모스탄 교수가 대한민국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중국 공산당 배후설을 퍼뜨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성폭행으로 소년원에 소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등등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내에 와서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행여 하나 모스탄이 대사 후보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모든 발언이 뭐가 됩니까? 임명의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냥 일개 교수로서 뭐 발언하는 거야? 뭐 미국 정부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대사로 임명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모스탄이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이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발언이 되는 겁니까? 상대국 내정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거기다 상대국 원수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그런데 외교 절차상 뭐가 있냐면 아그레망이 있습니다. 대사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그레망이라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모스탄을 주한미 대사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정부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 견해의 수준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 정부가 예 어서 오세요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 모스탄은 주한미 대사의 근처에도 갈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프레님이 모스탄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라면 이렇게 밖으로 돌겠습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이윤직님 등 많은 분들은 저런 사람이 교수는 맞냐? 뭐 이런 얘기 올려주셨고 이신우님이 모스탄에게 편지 쓸 시간 있으면 국민들한테 사죄의 편지나 써라 이렇게 올려주셨고 지금 들어온 속보 김건희 특검이 가평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국사 강사 전한결 씨가 국민의힘 입당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지도부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입당했다면서 수만 명이 함께 입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6월 8일 입당 신청을 해서 다음 날 입당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걸 어찌 봐야 될까요? 자, 이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씨 경우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는 전한길 씨보다 한 달 앞서 5월 17일 입당 원서를 제출을 했지만 당원 자격 심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서 입당 보류된 상태인데 전한길 씨는 덜컥 입당이 허가됐다? 이러니까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김용태 당시 위원장의 입장은 뭐냐면 김계리 변호사 입당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 지도부가 김계리는 안 되고 전한길은 된다. 이런 입장을 세워서 그거를 시도당에 하달을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전한길 씨는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입당 원서를 낼 때 전유관이라고 하는 본명을 써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오히려 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입당을 시켜주냐? 이걸 짚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이걸 짚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 안 시키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면서 4명의 실명을 하면서 거치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을 시키는 거고 이게 호응이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몰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반대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량 난감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 국민의힘 자정 능력을 믿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었던데요. 그러면 김계리 변호사는요? 왜 계속 보류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린주님 수만 명이 같이 입당했다는데 왜 지지율은 나락이죠? 마무리해야 되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